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최철용 교수입니다. 해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그 해에 치러지는 자연계 논술의 시험 방향을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의 논술 제도를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모의 논술을 가지고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설과 강평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동영상이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자연계 논술의 선택 문제 선택 및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과목이 수학 1과 수학 2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푸는 시험 출제 범위로서는 수능시험 수학 B형의 수학 1, 수학 2, 접근과 통계, 기하의 벡터 그 범위 똑같은 수능과 같은 범위고요. 이 범위 내에서 미적분, 확률 통계, 행렬 수열, 공간도형 등의 부분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서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6개의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응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3개의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선택을 해서 응시를 하는 걸로 올해부터 이제 입시 제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다음에는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논술시험은 수능시험과 동일한 출제 범위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저희가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넘어서지 않도록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만 출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제 구성이 수학 2개 문제, 과학 1개 문제, 총 3개의 문제를 응시를 하게 되는데 각 문제는 2개 내지 4개의 소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년에는 수학 50%, 과학 50%였던 데에 반해서 올해에는 수학이 60%로 수학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진다 하는 점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 시간도 과거에는 4개의 문항에서 120분이 주어졌었는데 문항이 하나가 줄어들면서 올해에는 시험 시간이 100분으로 줄어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논술 시험의 특징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저희 문제는 공교육 기반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주로 교과서에 기반을 두고 출제를 갖다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거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논술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일 교과형입니다. 수학과 과학 문제가 각각의 별도로 출제가 되고요. 과학 문제 중에서도 각각의 물리, 화학, 생물 각 과목 내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의 이제 통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학 2문제를 필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풀고요. 과학 3개의 과목,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제가 가장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균관대 자연계 논술은 문제 해결 및 현상 설명 중심 문제이다. 즉 단순한 답안을 도출을 해서 답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를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러한 답안이 도출되는 과정 그것을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내느냐 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같이 평가를 갖다가 한다. 따라서 무조건 답안을 작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기술을 갖다가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지 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 평가를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은
성균관대 자연계 논술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유념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5개를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맨 첫 번째는 제시문의 활용입니다. 저희가 제시문을 보통 하나의 문제에서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의 제시문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제시문을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제시문의 문장들은 여러분들의 사용을 하는 교과서에서 그 내용들을 발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핵심되는 내용과 개념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제시문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제시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 그 제시문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제시문에 들어있는 핵심 개념과 용어들을 갖다가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러한 용어들을 특히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어떤 답안의 도입부 또는 어떤 결론을 적는 데 있어서 결론 바로 앞에 어떤 근거 이런 데에 그런 용어 또는 개념들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하시면 그것이 이제 고득점의 어떤 팁이 되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이제 지양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 문장 전개입니다. 이 5가지 팁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논리적 문장 전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그러한 우리 용어들, 이런 구어체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하시고 대신 과학적인 용어와 개념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지 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과 또는 답안을 작성을 갖다가 하실 때 그 앞에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게 된 근거 또는 적절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핵심 용어들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되고요. 이 답안의 어떤 분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보통 아주 너무 간략하게 한두 줄만 적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충분한 정보가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답안은 곤란하다. 또 반대로 너무 장황하게 많이만 쓰려고 하게 되는 것도 별로 좋은 어떤 그러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리 계산입니다. 수학 문제가 2문제가 있고요. 또는 물리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그런 경우에 어떤 수리 계산을 통해서 답안이 도출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정답은 옳게 기입을 갖다가 했는데 만점을 다 못 맞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왕왕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 답안 도출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거나 또는 도출 과정들이 약간의 어떤 오류가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답안을 도출되는 과정까지도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어떤 계산이 조금만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높은 빈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습을 평소에 하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물리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기입을 갖다가 하셔야지만이 그 여러분들이 제시한 답안에 대한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단일 교과의 통합형 논술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과목들은 별도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만 이 논술 문제는 단순히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하고 다르게 어떠한 통합적인 사고, 적절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합해서 거기서부터 이러한 것들 어떠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논술 준비를 할 때는 이런 통합적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쓰셔야지 되고요. 예를 들면은 단일 과목 내에서 1단원에 있는 내용과 3단원에 있는 내용,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1단원 따로 3단원 따로 이렇게 공부를 갖다가 하시지만 1단원과 3단원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공통적인 어떤 유사 주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유사 주제에 대해서 조금은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목 이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간 안배입니다.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서 20분의 시간이 줄어들어서 총 100분의 시간이 여러분들께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답안을 떠올리셨을 때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핵심 용어 같은 것들을 옆에 메모를, 문제지 옆에다가 메모를 해둔다든지 아니면은 줄을 긋든 동그라미를 쳐놓는다든지 한 다음에 그것들을 쭉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답안을 작성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거는 평소에 연습을 조금 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알겠고 그런 어떤 풀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쫓겨서 제대로 적지 못했다, 아니면 시간이 쫓겨서 나머지 마지막 문제를 풀지 못했다, 이런 학생들도 꽤 높은 빈도로 존재를 갖다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점을 메모해서 글 쓰는 연습, 그 다음에 어떤 모의 논술 문제나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시간을 정해서 글 쓰는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 훨씬 더 어떤 좋은 답안을 시간 이내에 작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5가지 점들을 잘 유념을 해서 논술 준비를 갖다가 하시고 실제로 이제 11월에 치러지는 논술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모의논술 수학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수학 1어의 수열과 적분과 통계의 정적분의 활용, 이 두 분야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적분을 활용해서 정의된 수열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 수열의 극한과 합의 값을 엄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소문항 1을 보겠습니다. 소문항 1에서는 제시문 3에서 주어진 수열 AN에서 n이 1일 때의 수열의 값 A1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수열 AN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면, 수열 AN은 두 개의 함수, 첫 번째 함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 두 번째 함수는 n 곱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 두 개의 함수로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영역의 넓이를 AN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A1의 값을 구하라는 말은 n에다가 1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즉 두 개의 함수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와 그 다음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라는 함수로 주어져 있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 사이에 놓여져 있는 영역의 값을, 그 영역의 넓이의 값을 A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시문 2에 의하여 A1의 값은 이와 같은 정적분의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x의 영역이 0부터 1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x의 세제곱 더하기 x와 x의 4제곱 더하기 x제곱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x의 값이 바로 0과 1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0과 1 사이에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둘러싸여져 있는 영역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0부터 1까지 이 구간에서 보면은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값이 x의 4제곱 더하기 x제곱의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므로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식은 x의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x의 4제곱 빼기 x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의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의 값은 손쉽게 60분의 13으로 계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A1의 값은 60분의 13이 됩니다. 이제 소문항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2는 제시문 3에 주어져 있는 수열 AN에 대하여 n의 제곱 곱하기 AN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수열 an의 값은 두 개의 함수 x의 세제곱 더하기 x와 n 곱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제곱의 그래프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영역의 넓이이므로 x의 세제곱 더하기 x와 n 곱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제곱 이 두 개의 함수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x의 값을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방정식 x의 세제곱 더하기 x와 n 곱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제곱이 같다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해는 앞서 소문항 1에서 살펴본 방법을 똑같이 적용시켜 보면 x는 0 혹은 n분의 1 이 두 개의 해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열 an의 값은 두 개의 함수의 차이로 주어져 있는 이 함수를 0부터 n분의 1까지 정적분을 취한 값이 바로 an의 값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문항 1에서와 같이 이 닫힌 구간 0부터 n분의 1까지에서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값이 n 곱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제곱의 값보다 크거나 혹은 같으므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은 바로 x의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n 곱하기 x의 4제곱 빼기 n 곱하기 x제곱에 0부터 n분의 1까지 정적분을 취한 값이 됩니다. 이 정적분의 값은 우리가 손쉽게 3 더하기 10 곱하기 n제곱 나누기 60 곱하기 n의 4제곱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n제곱을 곱한 다음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n제곱을 곱해주면 여기 분자에 있는 3 더하기 10 곱하기 n제곱은 3n제곱 더하기 10n의 4제곱이 되므로 이를 60 곱하기 n의 4제곱으로 나눠준 식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n제곱의 개수 10과 n 4제곱의 개수 60의 비, 즉 6분의 1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소문항 2의 답은 6분의 1이 됨을 우리가 이와 같은 논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문항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3에서는 제시문 3에서 주어진 수열 an에 대하여 n의 4제곱 곱하기 an을 n이 1부터 10까지 변화될 때 나오는 n 4제곱 곱하기 an의 합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소문항 2에서 살펴봤듯이 an은 60 곱하기 n의 4제곱 분의 3 더하기 10 곱하기 n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n의 4제곱 곱하기 an은 3 더하기 10 곱하기 n제곱 나누기 60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값을 n이 1부터 10까지 구한 다음 다 더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3을 10번 더하는 것은 이제 3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10 곱하기 n제곱을 n이 1부터 10까지 구한 다음 다 더한 값은 제시문 1에 의하여 10 곱하기 그 다음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나누기 6이 되므로 그 값은 3850이 됩니다. 이제 앞서 구했던 30과 지금 구한 3850의 합을 다시 60으로 나눠준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따라서 이 소문항 3의 답은 194 나누기 3이 됩니다. 자, 이제 수학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두 번째 문제는 수학 2의 미분법과 적분과 통계의 정적분의 활용 이 두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삼각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그 다음 삼각함수로부터 정의되는 다양한 종류의 함수의 정적분 값을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제 소문항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파이 x의 절대값으로 주어져 있는 함수를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취한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코사인 파이 x라는 함수는 주기가 2가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서 다시 절대값을 취해 주었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한 이 함수는 주기가 1인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코사인 파이 x는 절대값 코사인 파이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의 값, 즉 절대값 코사인 파이 x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취한 값은 곧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을 취한 값을 이 정적분 값에 3을 곱한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또한 0부터 1까지 절대값 코사인 파이 x를 정적분 취한 값은 0부터 2분의 1까지 코사인 파이 x를 정적분 취한 값의 2배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코사인 파이 x에 0부터 2분의 1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한 다음 그 다음 6을 곱한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그 다음 코사인 파이 x에 0부터 2분의 1까지 정적분을 취한 값은 손쉽게 파이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파이분의 6이 됩니다. 이제 소문항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2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정적분을 취한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함수 fx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0이 0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코사인 파이 x의 절대값과 같다 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먼저 이 함수 fx를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코사인 파이 x의 값이 음이 아닌 실수가 되므로 f'x는 바로 코사인 파이 x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f의 0이 0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간단한 적분에 의해서 fx가 파이분의 사인 파이 x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f의 2분의 1과 f의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의 함수값의 차이는 파이분의 2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므로 fx 혹은 f'x의 주기성에 의해서 f의 x 더하기 k의 값은 f의 x 더하기 파이분의 2 곱하기 k라는 식이 모든 자연수 k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f의 0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가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은 fx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정적분을 취한 값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fx의 원점에 대한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을 취한 값과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취한 값은 서로 더해져서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부터 2까지 남아있는 구간 1부터 2까지 fx의 정적분을 취한 값만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해 여기 나와 있는 1부터 2까지 fx의 정적분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k는 f의 x 더하기 파이분의 2 곱하기 k라는 식이 성립하므로 k에 1을 대입해보면 f의 x 더하기 1은 f의 x 더하기 파이분의 2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므로 1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 취한 값은 0부터 1까지 fx 더하기 파이분의 2라는 함수를 정적분 취한 값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간 0부터 1까지 fx의 정적분의 값은 손쉽게 파이분의 1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상수 파이분의 2를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취한 값은 파이분의 2와 같으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파이분의 1과 파이분의 2의 합, 즉 파이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문항 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3에서는 다음의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 y는 g of x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 of x는 먼저 g의 0이 x에 0을 대입한 값이 0이 되고 g'에 0을 대입한 값이 역시 0이 되고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 더블 프라임, g의 두 번 미분한 함수 값이 코사인 파이 x의 절대값과 같다 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이 함수 gx의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주어져 있는 함수 gx에 대해서 우리가 g'x를 생각해 보면 g'x는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소문항 2의 함수 fx가 만족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자연수 k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 더하기 k는 g'x 더하기 파이분의 2 곱하기 k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고 앞서 소문항 2에서와 같이 g'-x는 마이너스 g'x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g'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g의 마이너스 x는 g의 x와 같다. 즉 g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의 값은 gx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취한 값인데 여기서 우리가 gx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식은 다음과 같은 적분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gx를 정적분을 취한 값은 gx의 대칭성에 의해서 0부터 2분의 1까지 정적분을 취한 값에 2를 곱한 것과 같아지고 나머지 2분의 1부터 1까지 gx를 정적분 취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이 닫힌 구간에서 g'x는 sin 파이 x 나누기 파이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gx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g의 0이 0과 같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g의 x는 1 빼기 코사인 파이 x 나누기 파이 제곱과 같아지게 됨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0부터 2분의 1까지 함수 gx의 정적분의 값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를 정적분을 취한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 값은 손쉽게 2 곱하기 파이 제곱분의 1 빼기 파이의 세제곱분의 1과 같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에 2를 곱해준 값에 이제 2분의 1부터 1까지 gx를 정적분 취한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 남아있는 문제는 gx라는 함수를 2분의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취해줘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간 2분의 1부터 1까지 g'x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sin 파이 x 더하기 파이분의 2라는 사실을 g'x의 성질로부터 우리가 쉽게 유도할 수가 있고 그 다음 g의 2분의 1은 파이 제곱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gx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간단하게 gx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져 있는 gx라는 함수를 2분의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취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 정적분 값을 구해보면 4 곱하기 파이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파이 제곱분의 1 빼기 파이의 세제곱분의 1이 되므로 앞서 우리가 구했던 0부터 2분의 1까지 g의 x라는 함수의 정적분의 값에 2를 곱한 값을 다시 이 값에 더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답은
4 곱하기 파이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파이 제곱분의 3 빼기 파이의 세제곱분의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박성하입니다. 자연계열 물리 1 모의논술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리학은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서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고등학교 과정 물리 1에서는 시공간과 우주, 물질과 전자기장, 정보와 통신, 그리고 에너지 단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올해 모의논술에서는 시공간과 우주, 정보와 통신, 그리고 에너지 단원에서 출제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밀도가 일정한 질량 m인 물체가 무게중심까지의 높이가 h인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서 용수철을 최대한 압축시킨 뒤 다시 튕겨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용수철 상수는 K값,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G값으로 나타낸다고 할 때 모든 마찰을 무시하고 용수철이 압축된 최대 길이를 A1이라고 합니다. 이때 용수철의 상수값이 처음 값 K보다 4배가 커지는 용수철을 가지고 다시 새로 실험을 시작한다고 할 경우 최대의 길이를 A2라고 한다면 압축된 최대의 길이 B는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시된 답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A에서 위치 에너지가 용수철이 제일 압축되었을 때의 탄성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때 위치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압축된 길이의 크기는 보이는 것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용수철의 상수값이 처음 값 K보다 4배가 증가함으로써 이때 압축된 최대의 길이의 B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으며 이때 B는 0.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수철로 횡파와 종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때 용수철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상관관계식을 논하고 그리고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횡파와 종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횡파는 정의하기에 위아래로 진동하는 용수철이 위아래로 진동하고 파동이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파를 횡파라고 합니다. 종파는 용수철이 좌우로 진동하고 파동은 이와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를 종파라고 합니다. 자연계에서는 횡파와 종파의 종류가 여럿 있는데 횡파의 종류에는 현악기의 줄의 진동 같은 경우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 파동의 이동 방향은 진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횡파의 종류의 한 종류로 현악기의 줄의 진동, 그리고 지진파의 S파, 여기서 S는 세컨더리의 준말입니다. 지진의 S파, 그리고 빛이나 전자기파 등이 횡파의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횡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동의 이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파에는 대표적으로 소리, 음파가 있고요. 그리고 지진파의 P파, 여기서 P파는 primary의 준말로 지진파의 P파도 종파의 한 종류입니다.
종파는 파동의 이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평인 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역학적 평행 상태의 이해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세 개의 물체 A, B, C를 두 개의 막대 R1과 R2에 매달아 모빌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모빌은 모두 평행을 이룬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때 막대의 무게를 무시할 때 물체 B와 물체 C의 무게를 물체 A의 무게의 함수로 나타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막대의 무게를 각각 M으로 주어진 경우 이때도 물체 B의 무게와 물체 C의 무게를 물체 A의 무게와 막대의 무게인 M의 함수로 나타내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는 역학적 평행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빌이 역학적 평행 상태에 있다는 것은 돌림 힘의 합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돌림 힘이라는 것은 토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물체의 어떠한 지점에서 힘이 받는 힘의 크기와 그리고 회전축에서 물체의 힘이 받는 지점까지의 거리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물체의 막대의 무게를 무시한 경우 막대 R2에서의 돌림힘의 합은 물체 A가 받는 힘과 회전축에서의 거리의 곱인 돌림힘과 물체 B가 받는 힘과 회전축까지의 거리의 곱을 나타낸 물체 B가 받는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이것과 같이 돌림힘의 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역학적 평행 상태의 돌림힘의 합에 대한 수식을 풀면 물체 B의 질량이 물체 A의 질량의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막대 R에서 돌림힘의 합은 물체 AB가 받는 힘과 거리 그리고 물체 C가 받는 힘과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풀면 다음과 같이 물체 C의 무게가 물체 A의 무게의 6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의 질량이 각각 M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물체 A, B, C에 대한 돌림힘 뿐만 아니라 막대가 회전축에서 작용하는 돌림힘도 고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첫째, 막대 R에서의 돌림힘의 합은 A가 받는 돌림힘의 합 그리고 A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막대의 돌림힘 항도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물체 B가 받는 돌림힘의 합은 물체 A가 받는 돌림힘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또한 물체 B와 받는 돌림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의 막대가 받는 돌림힘 항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돌림힘 합의 전체 합에 대한 수식을 아래와 같이 적을 수가 있고요. 역학적 평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풀면 물체 B가 가지는 질량을 물체 A가 받는 질량과 막대의 질량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막대 R에서의 돌림힘의 합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풀면 C의 질량을 물체 A의 무게와 물체 막대의 무게의 함수값으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림은 A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지면에 서 있는 B를 지나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B가 지면에 서 있는 B가 측정하였을 때 우주의 속도는 V라고 하고 우주선 전체가 B를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한다. 이때 빛의 속력은 C로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자, 문제는 A와 B가 각각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를 L0 그리고 L이라고 하면 여기서 L0은 고유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주선 길이의 B L0분의 L은 얼마인지 구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A가 측정하였을 때 우주선에 탄 A가 측정하였을 때 우주선 전체가 B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 T를 구하시오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의 해설입니다. 이때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L0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L0는 다시 우주선의 속력과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시간은 시간 지연에 따른 공식으로서 아래와 같이 전체 시간을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모 값인 이 값은 항상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 L은 우주선의 속력과 그리고 B가 측정했을 때의 시간인 델타 T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가 각각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의 B L 나누기 L0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것은 항상 1보다 작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지구에서 측정한 길이가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길이보다 항상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가 측정한 우주선이 B를 통과하는 시간을 T라고 할 때 A는 B의 시간이 느리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같은 것을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시간 지연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화학일 모의 논술 해설을 맡은 화학과 손성욱 교수입니다. 이번 모의 논술 화학일은 화학과 언어 영역의 화학 반응식, 아름다운 분자 세계 영역의 루이스 전자점식, 닮은 꼴 화학 반응의 산화하는 반응과 산화수,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체의 아보가드로 법칙과 부피에 대해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화학 반응에 있어서 화학 반응식을 올바르게 작성하고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양측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어진 분자에 대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제대로 그리고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기반하여 기체의 몰수, 부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산화하는 반응에 있어서 산화수에 기반하여 전자 이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각 문제에 대해서 답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제시문 1. 이산화탄소는 다양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다. 예로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에 열을 가해서 분해되면서 탄산나트륨 Na2CO3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제시문 1을 참조하여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 126g을 열을 가해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20도 1기압에서 얼마인지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주어진 화학 반응에 있어서 정확한 화학 반응식을 적어야 되겠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은 두 개의 NaHCO3가 분해되어 한 개의 NaCO3 플러스 H2O 플러스 CO2의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분해된 NaHCO3
화학식량은 84g/몰이므로 사용된 NaH CO3 126g은 1.5몰에 해당합니다. 이때 생성된 CO2의 몰수는 NaH CO3 몰수의 절반에 해당되므로 생성될 CO2의 몰수는 1.5 나누기 2, 즉 0.75몰에 해당합니다. 0.75몰 CO2의 부피는 문제에서 20도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4리터로 주어졌으므로 1.75 CO2의 부피는 1.5 나누기 2, 즉 0.75 곱하기 24, 즉 18리터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을 정확하게 세우고 사용된 NaH CO3의 몰수와 생성된 CO2의 몰수 그리고 생성된 CO2의 부피를 정확하게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탄산수소 나트륨 NaCO3의 음이온 즉 HCO3- 이산화탄소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각각 나타내고 전자쌍 반발 이론에 기초하여 탄소 원자 주위의 분자 구조를 각각 논하시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HCO3- CO2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각각 아래와 같이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HCO3-인 경우에는 이 괄호와 마이너스 전하를 제대로 표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루이스 전자점식에 기반하여 각각 탄소 주위의 공유 전자 지역의 개수를 살펴보면 HCO3-인 경우에는 중심 탄소를 중심으로 공유 전자 지역이 3군데 존재하므로 전자쌍 반발 이론에 기초하여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가진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CO2의 경우에는 중심 탄소를 중심으로 공유 전자 지역이 2군데 존재하므로 전자쌍 반발 이론에 기초하여 평면 분자 구조를 가진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점수를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전자쌍 반발 이론에 기초하여 분자의 구조를 정확히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이산화탄소는 다양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다. 예로 탄산칼슘 CaCO3와 아세트산 CH3COOH를 반응하면 염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제시문 1을 참조하여 탄산칼슘과 아세트산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때 문제 1번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같은 양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아세트산의 최소 양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우선 주어진 화학 반응에 대해서 정확한 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CaCO3 1개와 2개의 CH3COOH가 반응해서 CaCH3COO2 플러스 H2O 플러스 CO2의 화학 반응식이 성립합니다. 문제 1번에서 생성된 CO2의 몰수는 0.75몰에 해당하므로 위에 CaCO3와 아세트산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CO2가 같은 몰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세트산은 CO2의 2배에 해당하는 몰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0.75몰의 CO2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0.75 곱하기 2, 즉 1.5몰의 아세트산이 필요합니다.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g/몰이므로 따라서 필요한 아세트산의 최소량은 1.5 곱하기 분자량 60, 즉 90g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답변하기 위해서도 우선 주어진 화학 반응에 있어서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고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양적 관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아세트산의 최소량을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이산화탄소는 다양한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예로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제시문 1을 참조하여 일산화탄소 6.00몰, 산소 4.00몰을 피스톤에 넣고 반응을 했더니
1시간 뒤에 어느 정도 반응이 진행되어 기체의 부피가 처음 부피 240리터의 85%가 되었다. 이때 기체의 밀도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우선 주어진 화학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개의 CO가 한 개의 O2가 반응하여 두 개의 CO2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때 1시간 뒤에 산소가 X몰만큼 반응을 했다 했을 때 1시간 뒤에 각각 기체의 몰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CO 같은 경우에는 처음 6몰 빼기 2X 몰에 해당하고 산소의 경우에는 처음 4몰에 반응한 X, 즉 4-X 몰이 1시간 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CO2의 경우에는 2X만큼의 몰수가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총 기체의 몰수는 6-2X 플러스 4-X 플러스 2X, 즉 10-X에 해당하고 부피가 처음에 대해서 85%로 줄었기 때문에 처음 10몰의 85%인 8.5몰 이 전체 부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1.5몰로 계산될 수 있고 따라서 1시간 뒤에 각각 기체의 몰수를 생각을 해보면 CO2의 경우에는 3몰, O2의 경우에는 2.5몰, CO2의 경우에는 3몰에 해당하는 몰수를 가짐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몰수를 가지고 기체 밀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부피는 처음 240리터에 85% 부피가 되었다고 했으므로 240 곱하기 0.85, 즉 204리터에 해당하는 부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각각 CO, O2, CO2의 몰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각각 분자량 24g/몰, 32g/몰, 44g/몰을 고려하여 전체 기체의 질량을 생각을 해보면 3몰 곱하기 28, 2.5 곱하기 32, 3 곱하기 44, 즉 전체 기체의 질량은 296g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체의 밀도는 296 나누기 부피 204는 1.45g/L로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우선 이 문제도 주어진 화학 반응에 있어서 화학 반응식을 올바르게 세우고 반응 후 1시간 뒤에 각각 기체의 몰수를 계산을 하고 밀도를 올바르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5번. 이산화탄소는 다양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다. 옥테인을 연소하여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제시문 1을 참조하여 옥테인 228g을 연소하여 산화하는 전자이동에 관여한 전자의 개수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이 경우에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화학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개의 옥테인이 25개의 산소와 반응하여 16개의 물과 18개의 CO2가 생성되는 것으로 화학 반응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산화하는 반응은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환원 반응에 대해서 산화수를 고려해 보면 O2의 산화수는 제로가, 생성물 H2O의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CO2의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즉 제로가인 O가 마이너스 2가인 O로 변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2몰의 옥테인이 있다고 했을 때 관여된 전자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O의 경우에 제로가에서 마이너스 2가로 변함으로 합쳐서 25개의 O2가 있으므로 25 곱하기 2 곱하기 산화수 변화 2, 즉 2몰의 옥테인에 대해서 100몰의 전자 이동이 있음을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옥테인은 228g 연소하였으므로 옥테인의 분자량은 계산을 해보면 114g/몰로 계산이 되므로 228g은 2몰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때 관여된 전자의 개수는 2몰의 옥테인이 연소할 경우 25 곱하기 2 곱하기 2, 즉 100몰에 해당하는 전자 이동이 관여했다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주어진 연소 반응에 있어서 화학 반응을 정확히 세우고 산화수 변화를 올바르게 고려를 하고 문제에서 물었던 관여된 전자의 개수를 올바르게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성균관대 자연계 모의 논술 생명과학 1 해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체온, 혈당량, 삼투압과 같은 인체 생리 현상들은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호르몬에 의한 피드백에 의해서 이러한 조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항상성 조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항상성 조절 핵심 개념을 간단한 실험 결과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상들을 호르몬에 의한 피드백 조절 개념을 적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항상성과 건강 단원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U자형에 관해 운동 전 혈액과 땀을 많이 흘리는 심한 운동을 하고 난 운동 후의 혈액을 넣은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용액의 이동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체액의 삼투압이 올라간다. 따라서 운동 후에 운동 전 혈액에서 운동 후 혈액 쪽으로 물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하여 이동하게 되므로 오른쪽 혈액의 높이가 올라간다. 이렇게 어떤 혈액의 높이가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어떤 현상, 결론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그 근거들을 제시를 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간단하게 도입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문구가 이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정상생쥐와 뇌하수체 후엽의 기능이 저하된 생쥐, 이렇게 두 마리의 서로 다른 생쥐를 이용해서 1번 문제에서 보는 것과 같은 동일한 어떤 그러한 현상을 묻고 있습니다. 답안에서 보게 되면 정상생쥐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는 경우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해서 오줌의 양을 줄인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일어나는 생리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으로 배출된 수분 때문에 운동 후의 혈액은 삼투압이 증가하므로 U자형 관에서 어느 정도 높이가 상승한다 해서 지금 1번 문제에서 물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의 기능이 저하된 생쥐의 경우를 다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뇌하수체 후엽의 기능이 저하된 생쥐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 후에도 평소하고 마찬가지로 다량의 수분이 오줌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뇌하수체 후엽의 기능이 저하된 생쥐의 운동의 혈액은 삼투압이 더 높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더 많은 양이 물이 이동해서 혈액의 높이가 더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운동 전과 후에 이렇게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답안을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전반부의 앞부분의 도입부에 혈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생쥐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의 기능이 저하된 생쥐에서의 어떤 현상을 각각의 구별을 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다시 시간이 경과를 하면서 혈당량이 다시 이제 감소를 갖다가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혈당량이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체의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씨 답안을 보면은요. 혈당량의 조절에 대해서 일반적인 간단한 어떤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 혈당량이 증가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포도당의 흡수가 증가하므로 혈당량이 감소된다. 즉 혈당량이 올라갔다가 감소가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체의 어떤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분비돼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혈액으로 방출한다. 그래서 이 포도당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한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량을 높이는 데 관여한다. 이렇게 각각의 아드레날린과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균이의 몸에는 아드레날린과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이러한 혈당량의 증가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답안을 보면은요. 전반부의 도입부에 혈당량의 조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혈당량이 증가를 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었을 때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호르몬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결론을 갖다가 맺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기술을 하고 이것이 항상성 조절의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서로 다른지 각각의 두 그룹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또는 그렇게 나누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A씨 답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체온, 혈당량, 삼투압 조절 이런 것들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 그 다음에 소변량을 조절해서 삼투압을 조절을 갖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 이러한 음성 피드백 조절에 속한다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기술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답안을 보면은요. 반면에 원인을 자극하여 신호가 더욱 증폭되는 현상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성 피드백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간략하고 또 명료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산 시에 일어나는 자궁 수축 과정, 혈액의 응고 과정이 이러한 양성 피드백에 속한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다시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억제하는 경우를 음성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가 다시 그러한 원인을 다시 증폭시키는 것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어떤 이런 호르몬의 수준이 레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음성 피드백 조절을 사용을 하고 양성 피드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반응들이 아주 빠르게 증폭되게끔 해서 그러한 현상이 종료가 되게끔 그런 과정들이 종료가 되게끔 할 때에 이런 양성 피드백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기역과 리을은 음성 피드백에 의한 조절의 A이며 니은과 디귿은 양성 피드백에 의한 조절의 A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